네, 그러면 지금부터 성서법학회 학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술 행사 사회를 맡은 노혁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조발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신현윤 교수님께서 기업 집단 지배 구조 법리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신현윤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복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정말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발제를 부탁받은 것은 이제 한국 상사법제에 나아갈 길로 되어 있는데 나아갈 길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기업 집단 지배구조 법리에 관해서 오늘 간단하게 기조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목차가 이거 이렇게 나오지? 자,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요. 우선 기업 집단 형성과 이제 지배구조 변화, 그리고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주요 쟁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 집단, 특히 대기업 집단의 이제 구조적 특성과 이제 입법을 위한 선결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 방향에 관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건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상법의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또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경영자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주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업의 성과와 가치의 기준이라든가 또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고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주주민주주의나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적의 어떤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규모라든가 사회 특성, 그리고 소유 지분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 사정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집단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 계열 회사의 내외부 법률 관계라든가 하는 것이 점차 복잡 다교화돼 있고 또 그 가운데 주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놔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지배 구조를 기업 집단 지배 구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법리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 형성과 기업 지배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적 기초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의사결정의 자치성이라든가 또는 회사 재산의 이 경제적 독립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주 채권자 이해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종속회사 주주 채권자는 물론이니와 지배회사의 주주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관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뭐 자세한 것은 이 부분은 개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자료집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논의해야 될 기업 집단 지배 구조의 이제 해결 과제가 뭔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제하는 기업 집단을 입체적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배구조 법률을 재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종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기업 집단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 방정식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법률은 기업 집단 내부 외부의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 규제와 같은 부분적인 일탈을 방지하는 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집단 전체 차원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은 그 근거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두 번째, 그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결과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어떻게 규제하고 보호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주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인정된 권리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실행할 것인지의 세 가지 문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가의 문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집단이 형성되면은 개별 기업으로서 경영 활동하는 것보다는 형량하기 어려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향유할 수 있고요. 또 유형무형의 반대급부를 통해서 그 생존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만약에 정당화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집단 본래의 어떤 목적과 결과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실제하고 있음에도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집단을 정식으로 개념 정의하고 기업 집단의 활동 관련된 내부적 외부적 통제를 이미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기업 집단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력을 좀 더 규범화해서 적절한 행사와 통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정당성 문제는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체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룹 이익, 말하자면 기업 집단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그룹 이익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 그룹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정당하게 잘 절차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에서는 그룹 이익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로젠블룸 그 판결에서 보게 되면 그룹 이익을 무작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그룹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그룹 이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그룹 이익을 위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 내재적 한계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룹 이익 못지않게 또한 그룹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범위 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SPP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인데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배주주라든가 또는 지배회사 측의 의사결정의 결과일 뿐이지, 사실은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받는 그런 계열회사의 주주라든가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네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주주라든가 채권자가 그룹 이익이 회사의 고유이익보다 더 어떤 그 유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의 경우에도 현행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 의무라든가 충실 의무를 넘어서서 그룹 전체를 위한 그러한 의무로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면은 계열 편입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뭐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주 채권자의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주 채권자의 입장에서 주주총회 결의라든가, 또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든가, 또는 채권자 이의 절차라든가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종속회사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손실 인수 의무라든가 소수주에 대한 보상 의무를 이제 부담시키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배적 영향력 행사를 통제하는 문제인데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지배주주나 지배회사가 무능하거나 또는 사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이걸 견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소유 지배 괴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내부적 통제로서는 일단 상법상의 통제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행 상법에서도 이와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 기회 유용이라든가 회사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상법 제398조 그리고 397조 2 규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그 밖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해서까지도 신용 공여 금지라든가 또는 일정 거래의 경우에 이사의 승인 또는 정기 주총회에서 특별한 그러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그 내부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이라든가 하는 것이 현행 상법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입법론적으로 따진다면 그 외에도 그 우리 학설상 인정되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주주의 설명 청구권을 이제 자회사 또는 모회사까지 이제 확대하는 거라시라든가 또는 지배주주의 어떤 충실 의무와 같은 것을 이제 확대하는 막 그러한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여기거나 상당한 그 이 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년도 5월 1일 현재 76개의 대기업 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지정되고 있고요. 이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모두가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 내부 거래라든가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그 부당한 이익 제공, 소위 말하는 사익 편취와 같은 규정들을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 결국은 기업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내부적 통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 통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거래 관계에서 거래 또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법적 조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죠. 소위 이제 게시, 널리 알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뭐 우리 상법 규정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선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가 또는 한국 회계 기준, 한국 재택 회계 기준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이미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관법에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감사인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된다면은 이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 집단 공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투명성 원칙 하에서 기업 집단 구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또는 거래 내용과 보상에 대한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업 집단 내부에 있어서의 그 계열 회사 간의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비계열 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중요한 것은 영업 비밀 보호의 관점에서도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이 내부적 통제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 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 신고 의무를 아주 상세하게 가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조, 27조, 그다음에 28조, 29조, 28조, 30조,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회계검사를 이제 의무화해 놓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 집단 에 있어서의 그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그러한 외부적 통제 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결국은 이 영향력 행사로 인해서 이제 이 영향력을 받는 그런 계열회사, 어떻게 보면 종속회사의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이익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개별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 기준만을 가지고 보상을 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좀 불충분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기업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효과를 퉁치고 그것으로서 다 불이익 보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 외부 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고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유형 무형의 대가를 포함을 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SPP 판결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좀 언질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불이익 보상이 만약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그 소수 계열회사의 소수 주주는 현금 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에 불이익이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뭐 그것은 이제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사의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든가 이사회 승인 없이 또는 불이익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 관련된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됐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 상법 개정에서 이제 그 모 회사의 자회사에 또는 손자회사에 대한 이제 다중 대표 소송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규정은 사실은 모 회사 소수주주 권리 보호만을 염두에 둔 미완의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외국의 경우에는 모 회사의 다수주주가 존재하고 자회사에는 거의 그 소수주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 자회사가 상장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의 사정과 상당히 다른 게 종속회사에도 다수주주가 존재하고 또 종속회사가 상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그런 다중대표 소송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 상법 개정에서 그 부분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 개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짧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국내 기업 집단은 어떠한 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기업 집단 지배 구조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번 우리나라 기업 집단, 특히 이제 대기업 집단을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구조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룹 주력 회사가 다양한 형태의 출자를 통해서 계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레버리징하고 또 그룹 총수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높은 내부 지분율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지배적 소수주주로서 기업 집단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통계를 보게 되면 그룹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4%고 계열 회사 지분율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은 기업 집단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2세, 3세로 이어지면서 그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계열 회사 높은 지분율을 통해서 여전히 그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출자 구조를 보게 되면 내부적인 출자 구조도 우리는 전체적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종속회사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우리는 이제 자회사,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이 마지널하게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널한 부분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유 경영 체제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높은 내부 지분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강한 그룹 경영 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부는 이걸 황제 경영이라고까지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주로 이제 그 기업 집단의 전체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사결정, 인사 명령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에 관한 것들은 그룹 총수 그리고 그 보좌하는 조직에 의해서 기획되고 결정되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만은 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업 집단에서의 그런 결정이 그렇게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거와 달리 그룹 총수는 상당히 그 그룹 산하의 싱크탱크 연구소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그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탄생을 할 수 없었겠죠. 이제는 대충은 하진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그 경영 참여율을 보게 되면 주력 회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 경영 전문가들을 실제로는 그룹 경영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로 이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 회사 그 등재 비율이 되겠는데요.
매년 이제 그 일가의 그 등재 비율이 매년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 집단의 그 내부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는 뭐 한 11.4%인데 특히 총수 있는 상위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13.1%,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게 세 번째 줄인데요. 상품 영역 내부 거래 비중이 상장 회사보다는 비상장 회사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는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자료에 보게 되면은 대기업 집단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전체 집단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내부 거래가 11.4%고 상장사가 8.1%, 비상장사 18.8%. 말하자면 비상장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 내부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총수 1가가 있고 총수 2세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보면은 그네들의 내부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높은 그러한 내부 거래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우리 기업 집단 지배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쟁점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지, 또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에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현실을 좀 정확하게 잘 인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찾아가야 되겠죠. 일단 소유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높은 내부 지분율을 가지고 소수의 지분으로 그런 강한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서 차등의 교권이나 복수의 교권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기업 집단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피라미드 출자, 상호 출자 또는 순환 출자 또는 행여식 출자 등을 통해서 대주주의 그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그러한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유 지배 구조의 유연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법인 간의 출자의 경우에는 늘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A가 B한테 60% 출자하고 B가 C한테 60% 출자하면은 A는 자기는 C한테 출자하지 않고서도 36%라는 지배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이 출자, 법인 간의 출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소유 지배의 괴리를 태생적으로 안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본이 없이 자본주의를 출발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196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입니다. 지금 2021년 35,000불입니다.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숨은 비결이 이러한 계열 출자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탄생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기도 한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 경영 체제도 사실은 지금 현재 같은 그 그룹 경영 체제는 상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401조 2에 따른 그 사실상 이사로 책임을 또 지는 그러한 그 대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러한 이 구조, 소유 집중 그러한 그 경영 체제를 이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소수의 그러한 출자로 가지고 많은 의격을 행사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 부당 내부거래라든가 특수관계를 통한 사익 편취 수단으로서 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비판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문제이지 사실은 기업과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자 장기적 투자를 지속하고 또 이사회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히려 대리인 비용이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대기업 집단의 그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전문 경영 체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이 내부 통제 강화로 또 경영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로 인해서 과거 같은 그러한 무절제한 그러한 독선 경영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또 그것이 교과서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늘 머릿속에 주식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늘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일의교권을 갖다 행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되어야지만이 경영이 제일 아주 그 옵티멀한 그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문제는 전문 경영 체제나 소유 경영 체제나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이상은 주주나 회사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체제의 그러한 차이점은 크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그 주인 공백 상태에서 단기적인 그러한 수익 확보에만 이제 치중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구조의 중립성은 이제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법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자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미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집단에 관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부적 외부적 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과거 이 공정거래법에서는 원래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업 집단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익 편취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회사법이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소수주주 그리고 채권자의 그러한 보호 목적까지도 사실 공정거래법이 일부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 집단에 한정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간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집단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회사법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입법 과제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 방향에 관해서 짧게 한 2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라기보다는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배 종속 회사의 관계, 그리고 소수주주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이제 규율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측면에서 기업 집단의 특성과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못하도록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능동적으로 이것을 입법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법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분석과 검토가 선행돼야 되고 우리가 명분과 법리만 앞세워서 이 입법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 커지고 기업활동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정에 맞는 최적의 기업 집단 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콘체른법이라든가 또는 유럽 EU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논의를 참고 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업 집단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안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들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회사법의 입법 목적은 그건 다르죠. 그래서 소유집중에 대한 행정규제적 목적으로 만든 공정거래법을 회사법 규범의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높은 내부 지분율이 이제 소유 지배의 괴리를 이제 야기하는 그러한 이제 측면이고, 또 이것 때문에 소수 지분으로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반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 이것을 지배권을 무리하게 해체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룹 경영에 갑작스러운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지배 일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유 지배 구조의 유연성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건 글로벌 자본시장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지배와 책임의 일치에 초점을 맞춰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서 회사법이 기업 집단의 실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향력 행사에 따르는 불이익 보상 체계, 경영지 체인 관계 등 기업 집단 구조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제가 이 많은 내용을 시간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는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아마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